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빗소리와 함께 책을 듣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이 계절에 책이 전하는 깊은 감동과 큰 울림으로 더 좋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책을 듣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을 모아봤습니다. 책 속의 문장을 거닐고 또 책에 대한 느낌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책을 듣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문득 이런 날, 바다가 지는 해를 뿜었다. 사진으로 담긴 나의 카메라가 싸구려였고 마음에 담긴 내 마음이 너무 작았다. 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오래 달린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사흘 전 볼이 터지도록 불어놓았던 풍선처럼 누가 찌르지 않아도 감정이 빠져나갈 때가 있다. 문득 마음의 바람이 빠지는 날, 딱히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냥 일하고 넘기기엔 가슴이 쓰린 날, 좋은 기억 하나를 끄집어낸다. 내 짧은 생의 명장면들을 되감아 보며 위안을 찾는다. 오늘이 그 기억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자 김지영, 출판 푸른 향기, 예쁜 것은 다 너를 닮았다 중에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마음이 힘들고 많이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에겐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들었던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아픈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많이 아파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에겐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든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돌 같은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는 뾰족한 말로 찌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많이 아픈 사람을 옆에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도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해주고 싶은 말들로 가득한 마음 따뜻해지는 책입니다. 시린 마음에 온기를 더해준 말들이었고, 뒤돌아서 애써 마음의 고단함을 감추려 하는 이에게 위로를 대신 전해주는 말들입니다. 나와 너에게 주는 따뜻한 선물 같은 책입니다. 그림과 함께하는 따스한 글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말들 속에 담긴 공감과 위로, 격려의 따스함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모두 그렇다고 힘이 되는 작은 속삭임으로 다시 웃음 짓게 하는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 Do it now. 당신이 만약 사흘 후에 죽는다면,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수업 중에 칠판에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순서대로 발표하세요. 부모님과 마지막 여행을 간다.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많은 학생이 죽음 앞에서 당장 하고 싶은 일들을 발표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3가지 소망은 뜻밖에도 다들 평범했습니다.
시끌벅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을 때 교수님이 칠판으로 다가가 단 한마디를 썼습니다. Do it now. 바로 지금 하세요. 당신은 지금도 내일 하며 미루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Do it now. 오늘 너에게 하고 싶은 말. Do it now. 오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내일 하며 미루고 있던 하고 싶었던 일들 바로 지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너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나간 일을 떠올리지 말 것. 이미 일어난 일들을 후회하지 말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지 말 것. 지나간 일을 떠올리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들을 후회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힘들다고 해서 파도를 만드는 일을 멈추거나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찰나에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파도를 쉼 없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과 닮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오늘 이 순간, 이 하루가 바다를 닮았다는 말에 마음이 출렁입니다. 바다가 힘들다고 파도를 일으키는 일을 멈추지 않듯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불안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말이 마음 한편을 저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순간에는 기쁘고 즐거운 찰나만 모여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눈물도 함께 모여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탓입니다. 행복한 순간보다 아프고 힘든 순간이 더 많더라도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는 하루를 살아내고 싶어 그 사랑을 시작하고 또 이어갑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슬픔을 담백하게 담아낸 박준 시인의 특별한 감성에 제 마음이 며칠은 기대었습니다.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것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이 흘렀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일처럼 아득하다. 나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을 오래 생각하면 비 마중 나오듯 서리서리 모여드는 당신 눈동자의 맺음새가 좋기도 하였다. 내 안에서 감히 밀쳐내거나 지워낼 수 없었던 그 문장은 어느새 나를 버티게 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은 내 마음속 그늘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때론 내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누구나 있다.
가슴 깊이 파고들어 지지 않는 꽃이 된 문장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주는 그 무엇이 작가님의 말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어 지지 않는 꽃이 된 문장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월 앞에서 우린 속절없고 삶은 그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다. 다만 내 아픔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꽤 짙고 어두운 슬픔을 견딜 수 있다. 모두가 널 외면해도 나는 무조건 네 편이 되어줄게 하면서 내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저는 그 문장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마음을 보듬고 추스르며 따뜻하게 그 문장들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편인 사람이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짙고 어두운 슬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세월 앞에서 우린 속절없고 삶은 그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다. 다만 내 아픔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꽤 짙고 어두운 슬픔을 견딜 수 있다. 서로를 향해 빠져드는 순간 깊은 슬픔, 깊은 바다, 깊은 눈빛, 깊은 관계, 그리고 깊은 사랑. 어쩌면 우린 풍덩하고 빠져들 수 있는 것에만 깊다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종의 깊이가 있는 공간을 향해서만 우린 몸을 내던질 수 있다. 그곳으로 뛰어들 수 있다. 사랑이야말로 그렇다. 사랑과 어울리는 동사가 무수히 많을 테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는 단어는 뭐니뭐니 해도 빠지다가 아닐까 싶다. 우린 사랑을 맺는다고 하거나 사랑을 결탁한다고 하지 않는다. 심장과 심장이 맞부딪혀 일어나는 감정의 공명을 느끼는 순간 우린 낭낭한 목소리로 외친다. 있잖아, 나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나봐. 옳다.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등산하듯 오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밑으로 아래로, 마음 깊은 곳으로 떨어져 서로에게 잠겨 들어가는 과정이다. 특별한 감정의 낙차를 느끼며 상대를 향해 투신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속절없이 젖어드는 일이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린 두 손을 맞잡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함께 들어간다. 그 순간 눈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지기 마련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낯선 풍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렇게 난생 처음 맞닥뜨린 풍경 속으로 용기를 내 걸어 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본질임이 틀림없다. 단,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이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할 땐 함께 빠져들 때와는 달리 홀로 힘겹게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집의 문을 열 때는 두 사람이 문고리를 맞잡고 들어가야 하지만 밖으로 나올 때는 각각 문고리를 돌리며 따로따로 걸어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지만 이별만큼은 오직 한 사람의 것이 된다. 모든 이별은 개별적이다. 흔히 우린 사랑을 직접 선택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사랑의 대상만큼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맞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는 선택을 받는 건지도 모를 일이다.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꿈꾸지만 아무나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어쩌면 사랑이라는 생물이 지상을 떠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정한 사람을 향해 다가와서는 슬그머니 가슴에 내려앉는 게 아닐까. 우린 그저 사랑을 기다리며 살다가 선택을 받자마자 커다란 자석에 이끌리듯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닐는지. 물론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관망하는 체념의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갈망과 의지를 품고 고대하는 긍정의 기다림일 테지만 말이다. 어찌됐든 우린 사랑의 탄생과 소멸을 감히 제어할 수가 없다. 사랑이라는 세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 정처 없는 존재들이다. 문득 돌이켜본다.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예감하며 서로의 입술에 입김을 불어넣는 신용만 했던 어느 날을 작별 인사를 나누고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잃어버린 채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던 찰나를 멀어져가는 상대의 발걸음 소리를 뒤로하고 서럽게 울먹이던 순간을 사랑에 빠져서 나오던 그날을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하고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일이다. 사랑은 내 시간을 건네주는 일. 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에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내 방으로 건너왔다. 새벽이었다. 난 고양이 걸음으로 조심스레 방으로 다가갔다. 어머니가 이불을 걷어찬 채로 주무시고 계셨다. 이불을 덮어드리기 전에 잔뜩 웅크려진 어머니의 등과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와락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어머니의 몸을 당당하게 떠받치던 고든 직선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지? 세월이라는 바람에 풍화된 것인가? 다음 날 병원 예약을 잡았다. 평소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편이다. 수술 후 꾸준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도 자꾸만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당장이라도 잘게 바스라져서 공중으로 흩어질 것 같은 앙상한 등과 부들부들 떨리는 그림자를 응시하게 된다. 쇠잔해진 부모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가장 슬픈 곡선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를 헤아리게 될 때마다 나는 만감이 교차한다. 자식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저 쓰디쓴 문장을 가슴에 밀어넣으며 읊조리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펼쳐놓은 그늘 속에서 난 비를 피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게 쉴 곳을 내어주신 당신의 얼굴엔 왜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흐르는 건가요? 당신의 눈엔 왜 비를 머금은 구름이 늘 떠있는 건가요?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부모의 슬픈 곡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부모의 뼈마다 내려앉은 세월이 어렴풋이 보인다. 때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없으면서 삶의 커튼 뒤에 숨겨진 것이 더 또렷하게 눈앞에 펼쳐지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통증과 슬픔이 특히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눈물겹다고 해서 마냥 슬퍼하며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휩쓸고 가버린 어느 날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자식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부모의 눈물이며 부모의 눈물을 그치게 하는 것은 자식의 웃음이라는 사실을. 이는 분명하다. 부모의 울음은 자식의 삶을, 자식의 웃음은 부모의 삶을 환기시킨다. 글을 닫으며 마음의 햇살이 어른거리지 않으면 언제나 겨울.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아름다운 단어가 많다. 사랑이 그렇고 숨결이 그렇고 숲이 그렇다. 특히 난 숲 하고 발음하는 순간 숲을 걷는 상상에 잠기곤 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숲에선 바람소리가 들린다. 거기엔 나무의 이파리와 이파리가 부대끼는 소리가 농밀하게 서려 있다. 청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되고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감각이라고 한다. 인간을 가장 오래 지배하는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일까? 나무로 우거진 숲길을 거닐면 귀로 스며든 소리가 눈과 코와 신체의 여러 기관을 일깨워 흔드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숲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 등 오감을 총동원해서 건너야 하는 공간인지도 모른다. 책이라는 숲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 권의 책은 수십만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의 숲이다. 양팔을 휘저으며 쏜살같이 내달리다 보면 고즈넉한 공원을 산책하듯 느릿하게 걸음을 옮겨야 행간과 여백에 담긴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글쓰기는 삶의 불에 끼고 미끄러지면서 생각의 결과, 감정의 무늬를 문장으로 새기는 일이다. 밝고 따뜻한 양지만 기웃거려서는 삶의 자국을 온전히 기록할 수 없다. 서늘한 음지로 들어가 내면의 수련거림에 귀 기울여야 한다. 때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더듬어야 하고 가끔은 마주하기 싫은 상처의 문을 열어 젖혀야 한다. 그래야 삶이 녹아든 문장이 여백 위에 층층이 쌓인다. 어떤 이들은 글쓰기를 가리켜 글자에 파묻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생각과 감정을 쪼개고 합치는 과정에서 자칫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내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애써 고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글의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갑갑하다.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을 붙잡아서 문장으로 옮기지 못하면 글 과목에 갇힌 기분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도 나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문장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정성껏 모아 책에 스며들게 하겠다. 독자의 응원과 당부를 잉크 삼아 바지런히 써내려 가겠다. 독자가 거닐 수 있는 숲을 만들어서 아득하게 펼쳐놓고 싶다. 비옥한 땅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를 심고 숲이 끝나는 길에는 붉은 동백꽃을 꽂아두고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는 맑은 계곡물로 연못을 만들어서 연못을 피워 띄우고 빗방울이 연잎에 토닥토닥 떨어지는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겠다. 누군가는 그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겨울을 견뎠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후두둑 치는 동백꽃 앞에서 시린 기억을 불러내 울음을 토해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덜 아팠으면 좋겠다. 책장에 낱장을 넘기면서 상처의 낱장도 넘길 수 있기를. 책을 집어든 순간만큼은 슬픔을 말려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하여 당신의 눈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햇볕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의 햇살이 어른거리지 않으면 우린 언제나 겨울이다. 당신이 봄을 마주하고 걷기를 바라며 이기주. 작가님의 글에 길을 헤매기도 했고 또 겨울을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울음을 토해내기도 했고 마음이 덜 아파지기도 했습니다. 책을 집어든 순간만큼은 슬픔이 말라버리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의 바람이 저에게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계절을 만나든 우리 마음은 늘 봄을 마주하며 걷기를 바라봅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저자 장재민. 저자는 20여 년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원, 카페 운영, 커피숍 매니저, 백화점 판매원, 바디샵 점장을 거쳐 현재는 북카페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동시에 에세이 작가,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15년간 고군분투했습니다. 겪어온 삶이 남달랐기에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를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긍정의 위로를 전하는 드림 헬퍼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20대 후반 경제관념이 부족한 탓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주원글씨를 새기고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1억이라는 빚의 감옥에 갇혀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의 15년 후는 여전히 채무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어떻게든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살았고 항상 더 나은 모습이 되고자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15년 후 그는 어둡고 힘겨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절해야 문이 열리고 행동해야 기적이 찾아온다.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간절히 문을 열려고 두드리지 않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더 많았던 저를 돌아봅니다. 어렵고 초라하고 힘들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저자의 자세는 저자가 만들어낸 기적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순환되는 사회에서 신용불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자가 신용불량자로 바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신용카드가 생긴 이후였다고 합니다. 돈의 구조를 잘 모르고 수입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여행 가고 사고 싶은 것을 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5년 빚을 갚으며 사는 동안 저자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고된 불행과 예기치 못한 불행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자 역시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불행의 맞바람을 맞으며 저자는 살아온 삶에 대해 좀 더 척을 세우며 살라고 합니다. 그래야 불행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고된 불행과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불행을 만나며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줄 재료가 되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많은 길을 힘겹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살고 있고요. 이 책은 바닥에서 한 쪽의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앞으로 만나게 될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미리 전하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저자의 절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행복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의 저자처럼 남은 내 하루들을 채워줄 그것을 생각하며 미소 지어 봅니다. 2016년 한국소설 신인상 조순자 단편 소설집 무엇이 되어 만나리입니다. 재미 소설가이신 조순자 작가님은 조금 늦은 나이에 등단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20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15년간 드라이 클리너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이국 생활의 풍부한 경험과 넓은 시야는 소설의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와 깊이 있는 주제의식에 보고가 되어줍니다. 적지 않은 나이, 재미 소설가,
조순자 작가님은 18살 소설이 쓰고 싶었던 어린 소녀의 꿈을 세월 속에 얻어진 경험과 많은 독서를 통해 2016년 한국소설 신인상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피어났습니다. 소설의 본질은 이야기, 소설가는 이야기꾼,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한다. 그 재미 속으로 감정이 이입되어 동감하고 위안받고 때로는 다소 난해한 삶의 길라잡이가 된다면 좋겠다는 작가님의 말을 보며 재미를 더한 감동을 기대하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겼습니다. 6편의 이야기는 작가님의 말대로 재미있었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한자리에 앉아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되어 만나리. 아이가 없는 명수씨와 은주. 미국 유학을 온 그들은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은주가 학업을 포기하고 명수씨를 뒷바라지해서 변호사의 꿈을 이루었고 은주는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앞에 나타난 카니박, 그녀의 존재는 예상하지 못한 명수와의 과거에 있었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낯선 여자의 거침없는 다가섬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명수. 이게 남자들의 본성인가 싶어 잠시 은주가 되어 분노하기도 하고 명수의 기억 속에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뻔하지 않은 전개, 담백한 결말이 좋았습니다. 마리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를 연상케 했습니다. 나석, 마리, 설란, 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를 현명하게 결론지었습니다. 마리로 인해 죽음을 결심했던 나석, 설란을 만나고 삶의 이유를 찾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마리의 선택. 마리의 삶은 현명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나석을 향한 그녀의 선택은 현명해 보였습니다. 급하게 끝나버린 결말로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나 봅니다. 나르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내가 걸어보지 않은 시대의 아픔이 명호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눈물에서 느껴졌습니다. 지난 세대들의 아픔, 삶, 가난에 대한 것은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탓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짐작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배가 뒤틀리고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꼬여있다. 그 잘된 사람이 어떤 사고나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나 봅니다. 우하의 강, 유쾌한 골프 여행, 그 끝에 끔찍한 이야기. 많이 가졌다고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 짧은 이야기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범인이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처럼 하나둘 밖에 없는 가정에서 공주님, 왕자님으로 자란 아이들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많이 가진 자는 늘 부족한 하나를 채우려 하는 모습, 어린 수아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그녀는 앉지 말아야 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고 그 대가는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엎드린 산, 연신의 노래. 이 두 파트는 서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결국 그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엎드린 산, 그리고 반전을 주었던 연신의 노래, 그리고 결말. 요석이라는 이 남자의 꿈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여자의 남자가 되고 싶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하는 그의 삶, 쉽지 않은 그 인생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연신 그녀의 삶은 가난하고 힘든 시절 여자들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랑,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또 다른 사랑, 그 모든 사랑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의 과거를 뒤로하고 그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인연은 비켜가는 듯 했지만 결국 돌고 돌아 그녀를 그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랬더라면 이 소설의 끝은 어땠을까요? 혼자 그려보고 지워보고 역시 이 소설은 이렇게 흘러와서 끝맺는 것이 최선이었겠다는 작가님의 의견에 100% 공감하며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의 영혼을 담고 삶을 녹아내는 많은 작가님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내가 지불한 책값이 작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작은 값마저 기분 나쁜 여운을 남기게 하는 책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집니다. 신인상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적어도 내가 읽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만난 책인데 제가 지불한 책값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와 감동을 안겨준 책입니다. 다른 시간, 낯선 배경임에도 내 마음에 잘 녹아드는 내용이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을 깊이 만난 듯한 작가님의 시간들이 이 결과물에 잘 빚어져서 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 깊은 울림을 주었고 긴 여운을 남긴 것 같습니다. 밥 한번 먹자 말하지만 얼굴 좀 보고 살자는 뜻입니다. 음식으로 푸는 관계 레시피. 잘 지내지? 그래, 오랜만이다.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그러자.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속에는 늘 밥 한번 먹자는 말이 오고 갑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 나누는 대화에서든 늘 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의 속내는 보고 싶다는 말, 밥 챙겨 먹어 라는 말은 당신을 걱정한다는 말, 밥 먹고 힘내 라는 말은 당신을 응원한다는 말, 밥 한번 먹자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게 하는 책입니다. 친구와 밥을 먹자고 약속하고 밥 한번 먹자는 말에 담긴 깊은 속내를 보게 됩니다. 그 깊은 속내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음식으로 푸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공감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음식에 비유하며 풀어내는 이야기들은 이 책의 저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고 무슨 느낌으로 음식 맛을 보기에 이렇게 음식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버무린 양념처럼 맛깔스럽게 풀어내는지. 이 책의 저자 정영욱님은 편지할게요.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로 많은 독자들에게 다정한 위로의 메시지를 한아름 선물하는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의 글을 통해 그동안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삶 속에 크고 작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서 나는 어떤 맛으로 그들에게 기억되고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런 진심이 묻어나오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 형편없이 지나간 하루의 끝에도 그럭저럭 살만하겠다. 실수투성이의 나일지라도 형편없는 나일지라도 그런 나에게 진심 어린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맛있게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비록 변하거나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럭저럭 버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할 때마다 맛이 다르다는 것인데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의 반응은 언제나 맛있다이고 잘 먹어주는데 제 입에는 늘 그럭저럭입니다. 맛있었던 게 아니라 준비하며 쏟아부은 제 마음을 먹어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또 그렇게 제 마음을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또 다른 맛을 낼지도 모를 요리를 합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작가님 말처럼 변한 것 없어도 해결된 것 하나 없어도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 든든하고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두 가지가 잘 어울린다는 것에는 단순히 차이점 때문이라거나 공통점이 있어서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럼 틈이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랄까? 내게 있는 틈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나와 잘 어울리는 또 다른 틈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검정과 반짝이는 금색이 잘 어울리듯 공통점이나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틈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틈을 있는 그대로 감싸 안아줄 때 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밥 한번 먹자는 말은 얼굴 한번 보자는 의미를 담은 고소한 된장 맛이 날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보며 다시 간을 맞추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못된 레시피를 바로잡듯 간을 맞추고 때로는 재료까지도 다시 손질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 어떤 맛을 주고받고 계신지요? 상큼하게, 때로는 고소하게, 아주 가끔은 시큼한 맛으로 새로움을 더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먹게 될 모든 음식이 참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다른 느낌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맛이 나는 이 책을 저는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글의 품격. 글과 삶은 어느 순간 하나로 포개진다. 때론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 나를 쓰는 게 아닐까. 요즘 들어 향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향기가 있듯 글에도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작가님마다 삶의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양하듯 문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도 다릅니다. 어떤 향기는 무엇으로 엮여져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날것의 비릿함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작가님의 글은 아무 느낌 없이 건조하기만 한 마른 냄새가 전부인 것도 있습니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언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촉촉한 이슬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이기주 작가님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휘감아 버리는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에 취해 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며 소중함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에서 글이 태어나고 글은 삶을 어루만진다. 말에 엄품이 있듯 글에는 문격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전을 찾아보면 격은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이다. 세상 모든 것에는 나름의 격이 있다. 격은 혼자서 인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삶의 흐름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다듬어지는 것이다. 깊이 있는 문장은 그윽한 문향을 풍긴다. 그 향기는 쉬이 흩어지지 않는다. 책을 덮는 순간 눈앞의 활자는 사라지지만
은은한 문장의 향기는 독자의 머리와 가슴으로 스며들어 그곳에서 나름의 생을 이어간다. 지친 어깨를 토닥이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꽃으로 피어난다. 작가님은 삶에 속해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스한 마음으로 안아주며 매만져 보석 같은 문장으로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분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스며든 문장은 제 삶을 어루만지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이 책은 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강, 좌우봉헌, 일상의 모든 것이 배움의 원천이다. 삶은 내 곁을 맴도는 대상들과 오해와 인연을 맺거나 풀어가는 일이다. 2강, 본립도생,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당연한 것을 잘 해내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3강, 두문정수, 밖으로 쏠리지 않고 나를 지킨다. 스스로 일으킨 물결에 올라타야 삶의 해답에 다가갈 수 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담긴 것들, 생각 속에 떠도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되짚어 떨어지는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 중에 글쓰기는 더없이 좋은 도구일 것입니다. 삶에서 나온 글이 다른 사람의 삶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려면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마음에 순수하고 맑은 물이 문장을 만날 때마다 제 몸 곳곳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글과 삶의 풍경을 다룬 이 책을 통해 어쩌면 가볍게 글적이고 무의미하게 보낸 삶에 대한 되짚음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품이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김희선 배우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쉽게 지켜낼 수 없는 품이 있는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끔찍하고 황당한 실제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는 실제 이야기를 차마 다 담을 수 없었다는 말에 더 깊은 한숨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삶이 마음 밑바닥에 고여 있는지가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글을 쓰게 한다면 나의 삶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품이 있는 그녀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욕심내지 않는다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에 참 많이 욕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글쓰기에도 지나친 욕심은 화의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품이 있는 삶을 위해 욕심을 버린 그녀처럼 욕심을 버린 글쓰기를 통해 글의 품격을 높이고 싶습니다. 에르윈 브룩스 화이트는 위대한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위대한 고쳐쓰기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사람일수록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공을 들인다. 단언컨대 글을 잘 쓰는 사람 중 상당수는 대개 글을 잘 고치는 사람이다. 많이 들었던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이지만 늘 마주할 때마다 마음을 찌릅니다. 글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도 이렇게 살피고 다듬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내는 데는 더 신중하고 세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강 오문,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된 문장. 여기에 쓰인 작가님의 글을 보며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어루만지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더러움에 오염된 문장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남기는 손가락은 누군가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깊게 박혀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글을 보며 이 사회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글을 내 스스로 버려야 하는지를 모두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책 안에서 받아든 많은 문장들로 인해 제 글에 따뜻함이 더해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꽃이 되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의 이유. 여행의 이유. 이 책은 여행에 필요한 정보, 여행에서의 에피소드를 담은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현지 사진조차도 없습니다. 달랑 우주에서 본 사진 한 장이 들어있는 이 책을 받아들고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글의 향기에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을 헤집으며 삶의 깊이를 파고들게 하는 책입니다. 다른 여행 에세이와 차별화된 작가님의 책은 여행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잘게 나누어 따져보게 합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때는 다른 모양으로 그 무게감과 깊이가 깊어짐에 마음 가득 그 무엇인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며 타인의 신뢰와 환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여행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도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굴러간다. 여행은 준비하지 않고 훌쩍 떠나 만나는 상황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드는 것이고 새롭게 만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것. 여행 때문에 인생이 변화하기도 하고 인생 때문에 여행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일상에서 벗어나 좋은 것들만 가득 담아오고 싶어하는 여행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에서 걸음을 옮겨 여행을 왜 하려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책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인생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걸고 이 땅에 툭 던져진 우리는 모든 것이 낯설지만 따스한 부모님의 손길 또는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낯선 곳에서 익숙해지며 몸도 마음도 성장해 나갑니다. 주어진 각자의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을 통해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풍경, 똑같은 현지인을 만나도 사람마다 풍경이 달라 보이고 현지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다르듯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머무는 이곳에서 나는 여행자라는 잠시 잊고 있던 정체성을 받아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실패한 여행은 가장 매끄러웠던 여행. 힘들거나 돌발 상황을 만난 여행이 기억에 남는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밖의 일들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 내가 발전되고 성숙한 단계로 성큼거리기도 합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여행은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로 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인생의 여행이든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것에 나를 던지는 여행이든 그 어느 여행에서든 실패를 만나고 그 실패로 인해 실망하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소중한 내 일부분으로 안아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 모든 기억들은 또 다른 나를 만들었던 소중한 도구였을 테니까요. 이 책은 인생의 여행에 대한 이유들을 묻고 되돌아보며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내일 걷게 될 여행길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쓰는 짧은 편지.
엄마, 너무나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날 엄마를 힘껏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 언제나 나에 대한 그리움, 또 나의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엄마의 마음이 문드러지다 못해 다 짓이겨진 채 아물지 않아 그렇게 그 채로 견디고 버티는 걸 조금 더 알아주지 못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의 인생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면, 엄마의 삶을 내가 조금 더 사랑했다면 엄마는 어땠을까? 엄마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걸,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걸, 엄마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버리지 않아서, 잊지 않아서 감사해. 엄마가 그 모든 시간을 견뎌준 만큼, 포기하지 않은 만큼 이젠 내가 천천히 하나씩 다독여 줄게. 엄마가 나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10번을 더 했어야 할 말, 나의 엄마, 나의 단 하나의 엄마, 엄마가 내 엄마여서 정말 다행이야. 사랑해 엄마, 나의 엄마. 이제 들어가야 해. 햇볕이 따뜻한 오후, 아직 2돌이 안 된 아이가 오랜만에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3시간 정도 놀았을까요?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했어요. 아이는 조금만 더 놀고 싶다고 계속 뜯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반응은 보통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설명을 하다가 혼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아이가 이해하고, 이해하면 납득해서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걸요. 다른 반응 하나는 아무 설명 없이 아이가 뭐라고 하던 무표정한 얼굴과 단조로운 톤으로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더 뗐을 수도 있어요. 아이는 기분만 상하고 지침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잘 다뤘다는 느낌보다 도대체 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말하고 지침만 알려주면 돼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오늘 재미있게 놀았다. 그렇지? 이제 들어가야 해.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아이는 싫어 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와서 놀자. 이렇게 말해주고 아이를 바짝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고 들어가면서 너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나서 징징거리면 어떡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아?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끝내세요. 그리고 내일은 말한 대로 꼭 다시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빼줄게. 맛있게 먹어. 콩 싫어하는 아이들 많지요. 별로 많지도 않은데 아이가 밥에 들어있는 콩을 하나씩 골라냅니다. 이럴 때는 그래 오늘은 콩 빼줄게. 마음 편하게 맛있게 먹어. 사실 콩도 먹다 보면 맛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도 되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걱정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먹는 것이 맛있다고 느껴야 다음에 싫은 음식도 한번 시도해 볼 마음이 생기거든요. 무섭게 혼내고 억지로 먹이면 아이는 그 음식을 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래, 오늘은 콩 빼줄게. 마음 편하게 맛있게 먹어. 사실 콩도 먹다 보면 맛있어. 아이가 편식하면 농부 아저씨, 아프리카 친구를 등장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좋은 의도여도 아이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문제 상황에서는 늘 간결하게 말하면서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이게 맛있는 음식인데 아직 먹기 좀 힘들지? 아빠도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좀 더 골고루 먹어야 할 거야. 이런 음식도 우리 몸에 필요하거든. 이 정도가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거 한 개만 먹어 라는 말은 어떨까요? 이것도 고문입니다. 본질은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자 하는 싸움이거든요. 당장 입에 넣어란 말도 싸워서 이기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아이가 음식을 씹지도 않고 꿀꺽 삼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버럭 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방법. 잔소리가 아닌 훈육이 되는 부모의 말 한마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혹시 내 아이를 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는지요? 많은 고민을 하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아이를 끔찍히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육아가 힘들지 않는다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현실과 마주하면 마음과 달리 내 몸에 익숙한 말이 툭툭 아이에게 던져지기도 합니다. 가시돋친 말은 날개를 달고 아이들의 심장에 콕콕 박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은 알지만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사람들이 묻는다. 함께 살기 어렵고 힘들지 않냐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혜정이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혜정이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안 된 이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살면 사라진다. 예전에 제가 미술학원을 할 때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생김새가 데칼코마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간하기 힘든 외모와 달리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들이 정말 형제인가 싶을 만큼 서로 으르렁거리며 아군임에도 적군을 대하듯 매번 주먹을 쥐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늘 같은 시간에 학원에 들어섰고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게 가족일 거라고. 다르지만 자주 쌈박질도 하지만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은 형제였고 가족이었으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왜 그러냐며 욕을 던지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형이잖아 하며 몇 분 먼저 태어난 어설픈 형이 동생을 한 대 때려주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 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스승의 날 꽃과 손수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달랐지만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길을 격려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보기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구에서 내쫓을 수도 없고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해도 내 가족이니까 품고 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야 합니다. 그 다름의 세상에서 발달 장애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어쩌면 우리와 많이 달라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의 표현을 빨리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면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는 세상으로부터 던져진 질문 앞에 저자는 발달장애 동생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동생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안 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준비되지 않은 세상은 많은 장애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날 때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힘든 세상의 편견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이방인이고 함께하면 어렵고 힘든 존재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장애인들끼리 잘 눈에 띄지 않는 어느 곳에서 조용히 살아주기를 세상 어떤 이들은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시설에 있는 동안 혜정이는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면 혼자서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0이 가까워오는 혜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혜정이에게 다시 돌아가야 해. 동생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져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저자는 시설로 향했습니다. 18년 만에 동생을 세상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혜정이는 이제 어른이 되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할 수 없을 때면 왜 그런지 꼬치꼬치 묻곤 합니다. 혜정이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름에 눈을 뜨고 자기가 그 다름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혜정이는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혜정이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모두를 위한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살면 사라진다. 제가 학원에서 만난 쌍둥이 형제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듯 또 그 쌍둥이 친구들도 다 각각 다름을 안고 있지만 함께 친구라는 이름으로 또 살아가듯 혜정이와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면 사라지니까요. 종이책의 위로.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눈물방울이 대롱거리고 마음이 찌릿거리는 날, 그런 날은 그 어떤 것에든 위로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책을 펼쳐들면 책 속의 문장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울퉁불퉁한 마음을 토닥여줄 때면 충분히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은 종이책이 주는 위로를 건네주기 위해 쓰인 책인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님의 따스한 손끝에서 태어난 또 다른 문장들이 저에게 더 큰 위로와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서 흘리는 건조한 눈물이 아니라 위로 받을 때 흘리는 따스하고 촉촉한 눈물을 주는 책입니다.
책을 거닐고 문장에 기대고 앉아 내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마지막 장을 덮고 다시 맨 앞장을 펼쳐들었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읽고 싶어지는데 한 번 더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급하게 들었던 책입니다. 55권의 책에 담긴 문장의 향기를 따스하게 전해주시는 현 작가님은 17년 동안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들의 논술과 글쓰기를 지도하셨습니다. 블로그 꿈을 그리는 이야기를 통해 책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차곡차곡 담아온 깊이 때문일까요? 특별하게 잘 꾸며놓은 것도 없는 작가님의 서평은 낯선 책과의 만남까지도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받아들게 했습니다. 그 포근함에 이끌려 서로 다른 향기를 내는 문장 속에서 위로받고 행복을 채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자책이 출간되면 길지 않은 시간에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라고 성급한 내일을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전자책의 존재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책 때문에 종이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저도 손을 들고 싶습니다. 종이책을 보는 느낌, 책장을 넘길 때 손끝에 닿는 질감, 마음에 톡톡 떨어지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기를 반복하는 시간, 새 책이 주는 상큼한 향기, 중고 서점에서 다른 이의 숨결이 담긴 책이 전하는 진한 향기, 종이책이 주는 감동은 어떤 표현으로도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책의 좋은 점도 이만큼은 되겠지만 저는 종이책을 좋아하고 종이책을 봅니다. 제 시선이 머무는 글귀마다 제 마음이 편안한 쉼을 얻고 문장의 깊은 향기에 취해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책 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작품보다 더 어려운 작품 해설이 아닌 작가의 영혼을 녹여 한자 한자 새겨놓은 작품들이기에 나를 세우지 않은 시선으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글귀를 나누고 싶다. 문장의 향기를 헤아리며 자신만의 사색의 샛길 속에서 마음만큼은 따뜻한 시선에 머무르길. 작품보다 더 어려운 작품 해설이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책이 주는, 문장이 주는 향기를 마음껏 담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느낌을 담아낸 이 책은 작가님의 깊은 배려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종이책만이 줄 수 있는 그 서걱거림과 짙은 향기는 쉬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작가님의 마지막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며 다시 책의 맨 앞장을 펼쳤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마법같이 한 곳에 모아 편안하고 간결하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에 받은 감동, 큰 울림으로 만난 55권의 책, 그 느낌을 더 깊이 담아보고 싶어서 매일 행복할 수 없어도 웃을 수는 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만족감이다. 어려움을 겪다가도 안도의 웃음을 볼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 행복한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려도 결국 다시 일어난다. 행복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온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